홍희경 서울신문 기자 모셔서 잡스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홍희경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뜨거운 이슈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 네. 최근에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필리핀 가사관리사 관련해서 또 나경원 또 유력한 이 여당 의원인데 의원하고 같이 세미나까지 열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분 다 서울시장은 9월 3일 날 이제 도입되는 필리핀에서 오신 외국인 가사 관리사 이 정책을 입안을 하셔서 실행까지 하신 거고, 나경원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출산 고령이 부위원장을 하면서 이 문제를 좀 신경을 많이 썼잖아요. 그 두 분이 이제 등판을 하신 건데요. 네. 그런데 약간 모양은 조금 이상하다 싶은 게, 어쨌든 이 정책을 도입한 장본인들이 너무 비용이 비싸다, 이거를 과연 쓸 수 있을까, 이런 회의론을 아직 도입하자마자 지금 제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그럼 그 문제를 좀 해결하고 도입하셨으면 하실 방법은 없었나 했더니 정말로 난제는 난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지자체나 아니면 요런 쪽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비자 문제가 얽혀 있어서 법무부와 고용부도 좀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뭐 약간 정권 차원의 그 결단도 있어야 되고, 넓게 봐서는 이민 정책에 대한 우리의 좀 정책 프레임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김문수 고용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세훈 시장께서 이분들, 그러니까 외국인 가사 관리사분들만 최저임금을 좀 더 낮게 해서, 아니면은 각 가구에서 그 가정과 이렇게 사적 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이 최저임금의 그 울타리를 좀 벗어날 수 있게 할 수 있겠느냐 하고 얘기하니까, 김문수 고용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것은 위헌 논란이 있다 하면서 좀 쳐내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최저임금을 좀 낮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자. 김문수 후보자는 그래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될 뿐이니까 그거는 안 된다, 위헌이다, 이렇게 뜨겁게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제 기억으로는 최저임금을 지금 들어오는 분들은, 가사관리사 분들은 최저임금 적용 받기로 하고 들어오지 않았나요? 그 뉴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최저임금 하면은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가사관리사 같은 경우에 작년에 한 달 동안에 이분들이 일을 하면은 얼마가 적정 임금이겠습니까? 라고 조사를 했을 때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시간당 9천, 그러니까 10,000원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달 일을 하면 한 150만 원 정도에서 조금 150만 원, 200만 원 사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저임금을 적용을 해서 딱 내놓은 금액을 봤더니 월 238만 원의 임금이 나가는 겁니다. 그럼 최저임금이 이 금액을 시간당 환산하면 13,700원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보다 한 4,000원 정도가 비싸진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최저임금에 익숙하지 않았던 분들, 사용자가 아닌 경우는 최저임금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 구조를 몰랐기 때문에 238만 원이면 좀 비싸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것 지금 같습니다. 이용자가 238만 원을 물게 돼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상당히 비싸다고 느끼기는 하시겠네요. 네. 우리나라 중위소득이 어느 정도 되죠? 우리나라 지금 제가 조사했던 거, 중산층 가족 30대 여성의 중위소득이 320만 원이래요. 근데 이제 아이가 있는 가구로 생각을 하고 3인 가구로 치면 이게 한 400만 원이 조금 넘어가는 수준이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한 사람의 월급에 뭐 한 3분의 1, 3분의 2 정도가 그대로 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가정에서 생각하면 부담이 많이 큽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여성이 일하러 나가려면 거의 월급의 상당 부분은 이 가사관리사한테 지출해야 한다. 뭐 이런 상황이네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이 쟁점은 최저임금인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은 이 구조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 9천 얼마인 이 최저임금이 13,000원이 되는 건지. 이게요, 238만 원 하면은 저희 생각에는 지금 상당히 큰 금액인데요. 이거를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요, 한국에서 한 달 동안 풀타임으로 일을 한 다음에 238만 원을 받는 걸로, 특히 되게 고되고 그리고 정형화되지 않은 일이라서 어렵잖아요. 보육이나 그러네요. 가사 관리는. 그런 일을 하고 238만 원을 받는 게 우리 시장 가격에 맞나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낮은 금액이에요. 그렇죠. 내가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보는 사람에 따라서 금액이 비싸 보이기도 하고 싸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이게 시장 가격이 좀 형성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요, 여기에는
가격 정책에서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봄 노동 또는 가사 관리사 아니면은 육아 관리사 같은 경우에 가격이 삼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기존에 사용하시던 분들이 한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그 가격 구조가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정말로 다른 가격을 지불하는 체제가 되어 있었더라고요. 어떻게 돼 있었나요? 이게요. 일단은 저희가 어제자로요. 그 돌봄 그 관리사 분들을 이렇게 보내주시는 그 회사의 홈페이지에 가서 한번 가격을 봤습니다. 그러면은요, 그냥 민간에서 제가 1대1로 부탁을 해서 고용을 하면은요, 저기 표가 나오는데, 4주에 약 283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거는 기본 비용이에요. 딱 계약에 정해진 일만 해주시는 일이라서, 아무래도 가정에서는 좀 더 다른 일들이 많이 돌발적인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한 300만 원 정도 이상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나 가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관리사분을 고용을 한 달 동안 하면은 한 300만 원 넘는 부담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시장에서 그냥 아무 개입 없이 형성된 가격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부담하는 할 수 있는 분은 많지는 않을 것 없습니다. 같습니다. 사실 네, 이렇게 할 바에는 다들 주변에서 그만두라고 하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많이 그만두고 또는 이 비용이 없으니까 이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우니까 시댁이나 친정의 도움을 받아서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아이들을 돌봐주는 그런 조손 돌봄이 생기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래서 우리나라 여성분들의 경력 단절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 정책을 도입을 했는데 이 정책마저 한 달 238만 원이면 그렇게 싼 것 같진 않다라는 지금 여론에 다시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원래 지원 정책이 좀 있지 않았어요, 근데? 네, 맞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이 우리의 돌봄, 내국인 돌봄 시장의 가격이 여러 개로 구성이 됐었는데요. 아까 제가 3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첫 번째 가격은 나왔잖아요. 네. 민간이 그냥 이렇게 서로 계약을 할 때는 300만 원 정도, 월 300만 원 정도의 가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출산을 하면은 약 60에서 한 80% 정도, 아니 70에서 80% 정도의 산모가 경험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아이를 돌봐주는 육아 돌봄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바우처를 지급을 해서요. 정부 사업으로 하고요. 어떻게 되냐면은 보통은 저희가 신생아를 낳으면은 그 다음에 바로 산후조리원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감안을 해서 신생아를 낳은 다음에 한 1년이나 2년 동안에 2주 동안 아이를 돌보는 그 관리사님을 집으로 보내주시는 서비스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용을 하면은 산모 입장에서는 2주 동안에 얼마를 부담한다면 41만 원을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저렴한 가격이죠. 그런데 이 41만 원의 부담을 하는데 지자체 중에서 우리는 정말로 출산을 늘려야 된다라는 되게 의지가 강한 지자체에서는 여기서 추가 보조를 해줘요. 그렇게 되면은 거의 뭐 20만 원 아니면 거의 돈을 내지 않고서도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어쨌든 산모들이 또는 아이를 낳으면은 이걸 2주 동안 경험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41만 원에 2주 동안의 도움을 받는 그 경험을 해봅니다. 이거를 월로 환산하면은 82만 원이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지난해 인식조사에서 필리핀 가사 관리사님이 오시면은 한 100만 원 정도의 월급이 적당합니다라는 인식조사가 나오는 거는 우리나라 인건비와는 안 맞는 이 인식조사가 나오는 건 사실 이 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이 큽니다. 자, 그럼 300만 원의 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정부 바우처가 들어갔을 때 가정에서 내는 돈은 월 82만 원이 있잖아요. 네네. 자, 그러면은 그 정부 바우처가 합쳐져서 이제 그 서비스를 해주시는 분들, 내국인 가사 관리사 또는 돌봄 관리사님들이 받는 돈은요, 아까 그 표에서 봤던 것처럼 월 283만 원 정도가 됩니다. 월 283만 원에서 일부를 공제하고 그렇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아까 필리핀 외국인 가사 관리사보다는 조금 더 높은 한 네네네. 250만 원 정도를 월에 받게 되세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서비스 단위가 2주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4주를 한다면은 이 돈을 받을 수 있지만 일감이 없어서 한 달 동안에 2주만 일을 하게 되면은요, 2주 동안은 표에서 보듯이 145만 원 중에서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을 받게 됩니다. 보통 일감이요, 한 석 달 정도 하면 4주 정도 일을 하신대요. 그렇게 되면은
그냥 받는 액수만 따지면 물론 일을 그만큼 안 한 거긴 하지만은 최저임금보다 못한 월급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들어온 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3중에 가격이 이제 마지막 가격이 이겁니다. 실제로 공급하시는 분들은 내국인들 같은 경우 최저임금이 안 되는 임금으로 사실상 일을 하고 있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이게 내국인 역차별 얘기가 나오는 게 이 부분인데요. 아, 그러네요. 예, 네. 왜냐하면 필리핀 가사 관리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4주 동안 일을 하는 게 보장이 되잖아요. 네, 내국인은 네, 보장이 지금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쪽에서 봐도 불만, 저쪽에서 봐도 불만. 그리고 그냥 가장 많은, 이 중에서 숫자가 가장 많은 가정에서 보기에는 어쨌든 비싸다.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238만 원이 적정한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그 서비스를 활용하려고 하는 이 부모님들하고 네. 또 가사노동 실제 종사하고 계신 분들하고 또 시각이 다르겠네요. 어떤 분은 맞습니다. 너무 높다, 어떤 분은 너무 그리고 낮다 그럴 수 있고. 그리고 이건 약간은 지금은 추정이지만은 지금 이 필리핀에서 온 가사 관리사 분들의 30에서 40%를 강남에서 서울 강남 지역에서 이제 활용을 하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래요? 아까 네. 제가 말씀드렸던 3중의 그 가격 구조에서 민간 시장에 맡겼을 때 가격 300만 원 이걸 부담하는 그 가구 역시 강남에 좀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으로 이제 내국인 가사 관리사의 도움을 받던 입장에서는 이번에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의 가격은 매우 합리적인 가격 인하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 효과가 또 있네. 그러니까 다들 좀 혼란스럽긴 한데 사실 오세훈 시장이 계속 이야기했던 것은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이런 다른 나라에 네. 그런 데서는 100만 원 정도면 서비스 받을 수 있다. 이 얘기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어제 간담회나 세미나 이런 공식적인 곳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는 싱가포르는 48만 원에서 71만 원, 홍콩은 월 83만 원 이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 조금 들어가 보면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알려지지 않은 그림자 비용이 좀 숨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게 엄청나게 크게 비자를 바꾸거나 아예 체계를 바꿔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 조금 미루고 일본의 사례부터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일본이 저희랑 좀 비슷했거든요. 일본은 2017년에 우리랑 똑같이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외국인 가사 관리사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와 다르게 근데 이 제도가 논란을 별로 일으키질 않았어요. 오히려 이용 가구 수가 2017년에 599가구였는데 2020년에 5,518가구로 늘었고요. 일본은 이 제도를 늘릴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지? 왜 반발이 없었지? 했더니 지금 화면 나갔던 주유수당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유수당이요? 일본의 최저임금 체계랑 한국의 최저임금 체계가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은 지금 저 위에 있는 그래프는 시간당 아래가 시간당 최저임금에 대한 그 수치예요. 그렇게 네네. 보면은 일본이 우리보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좀 더 높게 나타나는 느낌이 나잖아요. 지금 환율 저희가 환산을 안 해놔서 그렇기는 한데. 네네네. 그런데 월급으로 따지면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최저임금을 이미 역전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저희는 최저임금에 주유수당을 넣기 때문이에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은 이 사람이 휴일에도 비록 일은 안 하지만 어느 정도 벌이가 있어야지 생활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루치 임금을 더 가산을 해줍니다. 그게 이제 주유수당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 시급이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으로는 9,860원인데 월 주유수당이나 이런 거를 모두 환산을 해가지고 또 간접 비용도 환산을 해가지고 시급 이번에 필리핀 외국인 가사 관리사님들이 시급이 13,700원 이렇게 4,000원이 더 높아지잖아요. 네네. 그런 효과가 사실은 최저임금에 깔려있는 제도였던 겁니다. 일본에는 주유수당이 없고요. 네. 근데 최저임금의 주유수당 이렇게 일주일에 하루씩 더 쳐주는 거는 네. 그러면 우리나라만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그 주유수당을 하는 곳도 있고, 해주는 곳도 있고, 반영하지 않는 곳도 있는데요. 반영하는 곳은, 한국과 스위스, 대만,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터키 등이 있어요. 그리고 이 주유수당을 반영하지 않는 곳은요, 일본, 미국, 호주, 그리고 유럽 국가 대부분이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역사적인 임금 체계라든지 저희는 호봉제가 좀 많았고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맥락이 들어있기는 한데 지금 와서 딱 잘라보면은요, 주유수당이 없는 곳이 일본은 조금 특이점이 있는 곳인데 미국, 호주, 유럽, 여기가 사실은요, 외국인 근로자가
아주 많이 유입돼서 일을 하고 그런 그러네. 약간 다민족 국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외국인의 그 근로가 상당히 오랜 시간 정착되어 있는 곳들입니다. 일본은 오히려 엄청 폐쇄적이었죠, 그렇죠. 오랫동안. 네,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일본은 약간 예외적인 사례기는 한데요. 근데 그래서 이 최저임금이 이렇게 그 나라마다 주휴수당이 반영된 곳, 반영되지 않은 곳으로 나뉘면서 이 최저임금이 되게 독특한 경계선을 하나 긋는 게 있는데요. 네. 주휴수당에 따라서요. 어떤 거냐면은요. 그러니까 그 이민자가 많은 나라에서 미국이나 호주, 유럽 같은 데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건 사실은 외국인 근로자들입니다. 내국인들은 거기서 장기적인 계획을 하고 집도 해야 되고 뭐 결혼도 할 가능성이 훨씬 높고 이런 식으로 생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내국인은 그 돈으로 일을 안 해요. 최저임금으로요. 그거보다 높은 임금을 받아야 일한다는 네,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임금이 위로 올라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국인의 최저임금과 외국인의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는 다르고 저희가 법상으로 하는 이런 최저임금 같은 경우 사회적 약속으로 하는 최저임금은 그 이민자가 많은 나라에서는 외국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이 왜 주휴수당을 안 넣는지 사실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일본이 공교롭게도 주휴수당을 안 넣은 상태였기 때문에 최저임금대로 갖고 오더라도 이게 ILO나 이런 국제 규칙에도 하나도 어긋남이 없으면서도 일본 내국인들에게 가격이 분명히 싸다. 내국인이 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임금이 적다라는 인식을 주게 된 겁니다. 근데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디서 뭐 가게에서 서빙하고 이런 일들은 대부분 뭐 이주 노동자들이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 사람도 서빙을 하고 외국인도 서빙을 하고 똑같이 일을 하는 가게에서 외국인만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똑같은 일을 한다면 똑같은 근로계약을 맺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문화적이고 비자나 그런 제도적인 얘기가 들어가요. 근데 약간 여기서 먼저 짚을 거는요. 우리나라는 그러면은 이 외국인과 내국인의 임금 격차를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많이 생각을 해본다면 외국인이 일할 수 있는 업종을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폐쇄적으로 내국인 위주로 일을 하고 내국인이 일을 하지 않거나 일을 할 수 없는 곳에 외국인을 제한적으로 받아들이는 제도를 쭉 갖고 온 건데요. 그게 바로 고용허가제 그리고 이번에 필리핀 가사관리사님들이 올 때 든 E9 비자라고 하는데 그 비자입니다. 이게 20년 전에 설계된 제도인데 이게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20년 전에는 이분들이 모두 오셔서 제조업이나 이런 쪽에 일을 하셨고 실제로도 지금은 서비스업이나 이런 쪽에서 외국인 인력이 되게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조업이나 이런 쪽이 우선권이 아니라 그쪽만 거의 전속적으로 외국인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가사 관리사 같은 경우가 이번에 그거를 허용을 조금 풀어주는 부분인데요. 그 제조업에 쓰던 제도를 그것도 한국 사람은 일하지 않는 분야에서 쓰던 그 제도를 여기에 가져오려고 하니까 제도적인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사실 좀 비인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국인과 외국인이 같은 일을 하는데 서로 다른 임금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다시 홍콩이나 싱가포르 이쪽으로 돌아가면은요, 여러 제도적인 문화적인 장치를 합니다. 이게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림자 비용을 발생을 시키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림자 비용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그림자 비용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실 홍콩이나 싱가포르 이게 역사가 되게 오래됐기 때문에 외국인 유입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 특유의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신설된 제도인 두바이 쪽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마침 제 절친이 요즘에 좀 두바이에 가서 살게 되면서 저도 이렇게 많이 정보를 접하게 됐는데요.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요, 거기에는 인도, 그다음에 뭐 파키스탄, 그다음에 동남아 지역, 여기에서 이제 외국인 관리사들이 오시는데, 여기가 되게 산업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 가사관리사, 그 다음에 내니라고 부르는 보모,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뭐 정원사면 정원사, 이런 식으로 업무가 매우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고요. 딱 그 역할만 할 수 있도록 일단 비자 제도가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올 때 어떻게 오냐면은 이 사용하는 분과 면접을 봐가지고 그 사적 계약을 맺어서 오는데 사적 계약을 일단 맺을 때는 가정이 사용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항공료를 비롯해서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거를 모두 부담할 뿐만 아니라요. 이분들이 오실 때 비자를 발급받고 오실 거잖아요. 그 비자를 발급받을 때 거기에 스폰서를 내는 그 비자 비용을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비자 비용이 어느 정도냐면은요. 네. 거기서 거주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에 한 3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 거주의 여러 그거에 따라서. 근데 약간 단기 체류하는 경우라면요. 2년 동안에 약 1,000만 원 정도의 비자 스폰서비를 그러니까 비자비를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임금만 부담하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추가로 내야 될 게 있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주로 이제 입주하시니까는 네. 그 뭐 거주 비용이라든지 물론 그 거기는 집이 그렇게 다 설계가 돼 있어서 같이 살도록 설계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작동을 하고요. 그러니까 뭐 모든 제반 비용들을 사실상 사용자가 그 사내 복지를 해주는 것처럼 다 비용을 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정부 공공 영역에서 나타나는 규제고요. 민간에서도 예를 들면은 어느 건물의 주인이 우리는 뭐 이 비자를 받은 사람들만 이 가정의 가사 관리사로 쓸 수 있다라는 식으로 민간 공동체에서 규제를 하면은요. 출입증 발급 같은 거를 할 때 거의 다 따져보는 겁니다. 아, 네. 민간에도 그런 게 네, 있어요? 민간에서도. 아.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되게 계약적으로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그 계약에 따르는 사용자의 부담 비용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급되는 금액은 지금 4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로 적지만 사실상 이분들이 오셔서 거기에서 그 생활을 하면서 고물가나 그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서 일을 하고 그 비용을 송금할 수 있고 이런 식의 체제가 갖춰집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들여야 되는 비용은 두바이나 지금 우리나라의 필리핀 가사관리사나 비슷하게 되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뭐 한 3배다, 4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한 80% 정도 수준. 그래도 거기가 체계화가 돼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리고 그 약간 대략 그렇게 되면은 사실 시장이 개방되는 것과 같은 효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모집단이 커서 이게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시장이 커져서 생기는 가격 인하 효과라고 할까요? 이거 사람의 인건비라서 가격 인하라고 하기는 그런데 그런 인건비 저희가 효과가 아마 생길 겁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부분은 이런 거를 할 때요. 그 동남아시아 또는 그 서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과 국가 대 국가 차원에서 비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조건 같은 거를 다 협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대 국가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한 거지? 서울시에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를 과정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그게 100명 정도가 지금 시범 사업으로 오신 건데 아마 이제 100명이 와서 이렇게 잘 하시는 모습을 보면 실제로 정말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들어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매우 만족도가 높고 이런 식의 그렇다면은 이게 물꼬를 터서 제도가 늘어나고 이런 걸 아마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시범 사업이라도 해보자라고 좀 이 정책을 추진하는 쪽에서 좀 움직였던 거는 우리나라의 제도가 사실은 외국인 가사 관리사를 들여오기에 모든 제도가 막혀 있다고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김문수 위원장 같은 경우가 최저임금 차등 적용 나오니까는 딱 위헌 논란이 있다라고 말씀을 맞아요. 하셨잖아요. 네네네. 이게 실제로 사건이 들어가서 지금 현재에서 심리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에서요. 위헌 소송인가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할 수 있는 거는 현재 돌아가는 사건을 이렇게 올려야지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헌법에 위배됩니다. 이거를 심리하진 않으니까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은 일괄적인 최저임금을 고시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이거를 내신 분은 요렇게 청구인은 요렇게 말씀하셨어요. 10억을 버는 사람도 최저임금을 적용을 하고 그 사용자가 적자가 나는데도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거는 평등하지 않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심리를 진행 중이고 사실은 이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약간의 사회적인 좀 그러니까 사회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국회 입법처에서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헌재가 지금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저희가 예단하는 거는 옳지 않지만 약간 법률가들은 이게 최저임금을 좀 낮게 어느 업종은 좀 낮게 해주는 것은 헌재가 좀 용인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이유는 뭐냐면은요 대부분의 최저임금 업종별로 다르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나라들이 그냥 딱 설정된 보편적인 최저임금보다 높이 줄 때, 예를 들어 뭐 IT라든지 고급 인력이 있는 곳에서는 외국 인력 유치나 이런 거를 위해서 높이 줄 때, 그때는 허용을 하지만
보편적인 최저임금에서 낮게 줄 때는 잘 허용을 하지 않는다. 이런 논리들이 있더라고요. 현실적으로도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요. 있는 최저임금을 낮추면서 특정한 업종에 적용하려고 하면은 그게 네.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두바이 말씀하셨는데 또 두바이는 외국인 노동자가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 90%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네. 나라는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전부 다 외국인 노동자이기 때문에 그분들 뭐 이 업종 저 업종을 배치를 해서 거기서 어떤 임금을 받으면 좋을까를 국가가 이렇게 고민을 할 수 있지만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카페에서 편의점에서 우리나라 청년들이 다 놀고 일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편의점이라는 단순하고 뭐 사무실에서 하는 일은 복잡하니까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 최저임금 덜 받으세요. 그러면 이게 사회적으로 수용이 될 수가 없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노동시장 개방이 얼마나 돼 있는지랑 그다음에 그 비자 제도가 얼마나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가 쟁점인데 지금 시범사업 100명으로 왔을 때는 그런 우리나라의 탄탄한 노동 규제를 벗어나서 예외를 만들기는 사실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은 본인이 어쨌든 그 임금으로 모시고 온 거잖아요. 필리핀 가사관리사님. 근데 또 세미나에서는 더 낮춰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어떻게 된 거죠? 모셔올 때 이거를 저도 해결하고 모셔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부분이 조금 미스테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왜냐면은 그거는 정말로 국가 대 국가가 이렇게 협상을 해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근데 네네네. 100명 같은 지금 오세훈 시장께서 들여오신 방법은 기존 제도 그대로 그 틀을 유지하면서 이나인 제도로 어쨌든 했고요. 그러니까 네네. 이나인 비자. 이나인 비자, 이나인 비자로 들여오셨고 그리고 100명이니까 약간 예외적인 부분으로 약간 안테나 정책처럼 좀 쓴 부분이 파일럿 정책처럼 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는 시장이시고 또 저쪽은 국가적인 비자는 국가의 사무기 때문에 그런 협상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그냥 약간 임의적으로 한 건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쨌든 간에 이건 조심스러운 일이네요. 굉장히 네. 조심스러운 일이고 오세훈 시장이 제대로 협상했는지는 더 취재해가지고 좀 파고들어 주시면 그렇죠. 좋겠네요. 그리고 사실은 그 전에 이 정부가 처음에 들어설 때 이민청을 만들겠다고 엄청나게 많이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속 들어갔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많이 얘기했었는데. 네, 그래서 이민청을 할 때 사실 이민청에서 어떤 논의를 많이 했냐면은 뭐 AI도 뜨고 그다음에 첨단 기술도 뜨고 반도체도 중요한데 우리나라에 우수 인력이 안 온다. 이분들이 유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월급에 락을 푼다든지 그런 부분에 많이 논의했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필요했던 부분은 이 부분이었어요. 이민청이 이 부분을 풀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 논의를 안 하니까요. 사실은 외국에서 고급 인력 오시는 거를 지금 각 정부 부처마다 정말 너무너무 원하고 있는데 안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안 오시는 사람을 오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비자 정책의 기본이. 필리핀 외국인 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되게 오고 싶어 하는 그 공급이 충분히 있어요. 고급에 대한 희망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정책에서 보지 않고 되게 엉뚱한 곳을 하다가 지금 이민청까지 좌초되는 약간 그런 분위기여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준비를 좀 했어야 우리나라로 되는데. 오려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지금 사실은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가 임금 수준 높은 편이고 그런데 그렇죠. 이건 고민을 해야 되겠네요. 우리나라가 지금의 독일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처럼 예를 들면 서비스 업종에 카페, 식당, 뭐 가사 도우미 이런 서비스 업종에 외국인들이 다 들어와서 일하는 것 같은 그리고 그들이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가 되고 한국 사람들은 다른 일자리를 구해야 하고 이런 상황으로 갈 건지 그렇습니다. 아닐 건지 이거 우리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외국인 관리사에서 이번에 좀 보여지는 게 저희가 외국인 노동 정책에서 사실상 정책이 20년 전 정책 그대로 갖고 있지 전무하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이거는 시간 조금 더 여유 네네네. 주시면은 한다면은요. 사실은 돌봄 노동에 대해서 아까 노동 임금 3중 구조라고 했는데요. 가격이 이렇게 되면은요, 그 산업은 저는 무너진다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나는 이렇게 일해가지고 뭐 한 180만 원을 받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230만 원이 받았다? 이 직업 자체를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가사 노동자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그런 말씀 주셨는데 네. 다른 직업도 그런 게 있어요? 사실은요, 이게 지금 전혀 그렇지 않았던 직업에서 나타나가지고 지금 네. 조금 시간이 더 부탁을 드렸는데요. 의사입니다. 의사요. 지금 의대 이제 정원 논란이 6개월이 되면서 뭐 응급실 뺑뺑이도 나오고 뭐 전문의님들 다 나가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 사실 잘 살펴 보면은요, 명과 암이 있습니다. 명은 어느 쪽이냐면은 2차 의료기관이에요. 지금 그쪽은 응급실도 잘 가동이 되고, 그리고 되게 환자들이 많이 그쪽으로 가시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리고 3차 의료기관에서는 모두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서 지금 개원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더 이상 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직업 이동이 시작이 됐는데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은요, 3차 의료기관에서는 일단 진료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신규를 안 받더라도 예약 진료를 받아야 되니까는 임상만 하는 의사를 2차나 아니면은 1차 의료기관에 있던 전문의들을 막 이렇게 긴급하게 쓸 거 아니에요? 네네네. 고용을 하는데 이분이 지금 부르는 게 값이래요. 아.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가 거기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그 장기 고용 계약을 하면서 오랫동안 일한 교수님들보다 임금이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아, 그러니까 대학병원 같은 데서 임상 의사를 2차 의료기관에서 네. 그러니까 큰 개인 병원일 수도 있고 네. 모시고 올 때 네. 원래 있던 교수님보다 더 높은 월급을 네. 준다. 그렇죠. 그리고 반면에 2차 의료기관은 지금 현금 흐름이 좋잖아요. 그리고 전문의들은 3차에서 막 나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인재 유치를 하기 위한 최적의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아마 그런 현수막들 여러분들이 좀 이제 많이 보셨을 것도 같아요. 뭐 현대 아산에 있던 누구 오셨다라는 현수막 같은 거 지금 의사들의 이런 이동이 아. 3차에서 2차로의 네. 직급 이동이 약간 급별 이동이 생기고 있는데 3차가 어려운 거는 환자도 많고 수술도 많고 근데 이건 사실 좀 보람되고 근데 여기에 연구 논문도 많이 써야 됐어요. 2차 같은 경우에도 역시 환자도 많고 할 것도 많은데 연구 논문 부담을 안 줍니다. 왜냐면 2차 병원은 그거 가지고 경쟁을 하지 그렇죠. 않거든요. 네네. 이렇게 되면은 이분들은 월급을 올려서 2차 병원에 간 다음에 일은 연구 논문을 안 쓰고 이런 식의 이런 또 표준 모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의료 대란이 물론 환자 입장에서 봐도 너무나 대혼란이긴 하지만 의사들의 직업 체계에서도 임금 구조가 다 무너지고 있기 시작하는 그 전초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까 제가 돌봄 서비스에서 어떤 변화도 줄 수 없고 막 이렇게 정말 딱 그 잼된 상황에서 막 가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했는데 우리 사실 의사 같은 경우는 공공재 성격이 강한데 물론 돌봄도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요. 이 부분에서 저쪽은 너무 정부 개입을 해서 돌봄은 너무 정부 개입 때문에 의사는 반대로 정부가 방치하는 바람에 또는 정부가 뭔가 대치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대형 병원의 전문이면 연봉이 얼마나 돼요? 혹시 아세요? 그때 뭐 의료대란 처음 생길 때는 뭐 몇십억 얘기 나왔잖아요. 네네네. 근데 또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지는 않다고 하고. 아. 근데 저희가 막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삼성 임원보다는 좀 낮은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통계에 나왔던 거는 뭐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뭐 3억 원, 3억이라는 정도 얘기도 됐죠. 있고 네. 그랬었는데 지금 그거보다 더 주고 지금- 모셔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서로 모셔오는데 아. 일은 줄어들고. 점점점 반대의 더 경우도 생기고. 임금은 올라가고 근데 한번 높여놓으면 또 내려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네. 아, 이것도 좀 이번에 의료 대란 사태가 정리되면서 우리나라 의료체가 어디로 갈지 진짜 그것도 중요한 문제네요. 필리핀 뭐 외국인 그 가사 관리사 이분들 임금 체계도 문제지만 우리나라 의사들 임금 체계도 정말 문제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누구 네. 덕분에요. 두 가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홍희경 기자님하고 같이 말씀 나눴고요. 홍희경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